안녕하세요. 이합전 동영상의 내용들은 괜찮았지만은 좀 편파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수정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왕권에서 어떻게 새로 성장한 그 부르주아 계급이 그 혁명을 해가지고 어떤 왕도 특정한 법, 첫 번째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그런 어떤 계층들, 부르주아 계층들, 영주들에서도 먼저 그런 게 좀 약간씩 나왔었겠죠. 그런 계층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할 때는 의회에 협의를 하고, 또한 그 의회가 제정한 이제 법률이나 어떤 약속을 국왕도 따라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왕권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부르주아라든가 이제 상업 자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제조 이쪽으로 산업혁명 이후 이제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인권이 확대되지 않는가, 왕에서 그 다음에 부르주아 그 상업계급 쪽으로 이렇게 했는가, 발달이 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산업공상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벼슬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층에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업이 가장 이렇게 밑에 계층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상업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은 이 성리학적 질서, 신분 질서 속에서 어떤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어떤 상업 세력이 힘을 갖게 되면은 이들이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역성혁명이라든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에서도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유학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인보다는 문인들이 문치주의죠. 문인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전쟁에서도 지휘관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고, 무신을 천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난이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적으로 중국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북방민족의 침입이나 이런데 받았을 때 좀 약했었는데, 중국도 보면은 그러한 것처럼 무인을 약간 문인 아래에 두고 무인들이 성장하는 걸 이렇게 막으려는 이런 그 정책들을 많이 취했는데, 그러한 거는 어떤 뭐 사병력파로 인해서 중앙 집권화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무력을 이렇게 해산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반드시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특히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자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한 인력도 동원해야 되면서 그 다음에 또 약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비록 그것이 신분 질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괜찮았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특별히 무리인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병자호란 여진족의 침입과 임진왜란,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의 큰 애침이었지만은, 이때 이이가 임진왜란 이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었지만은, 이게 보면은 가끔 가다가 뭐 북진론을 하면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어떤 군사 실권을 가지면서 정치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은 굉장히 견제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공을 세웠지만은, 그것을 보면은 중국에서도 그러하듯이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는
무인들이 어떤 백성들의 그런 신망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견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병들 지금 김동윤 장군 같은 경우도 뭐 용모 비슷하게 이렇게 엮여가지고 뭐 사형을 당한다거나 곽재우 장군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그 의병들이 고초를 많이 겪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순신도 마찬가지로 계속 문신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여러 번 이 고초를 겪으면서 여러 이렇게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조라든가 문신들 그 개인의 특성이 아닌 어떤 그러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성리학적 질서, 평화주의의 이 산물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무력과 상업, 군사력과 보국을 이렇게 차단하는 쪽에 집중해서 내전, 내란, 내적으로 반란이라든가 아니면 그 각 지역에 이렇게 뭐 일본처럼 사병들이 이렇게 중앙 집권이 아닌 군연제가 아닌 그 봉건 영주처럼 이렇게 봉작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그 경제와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 군연제의 실시였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문관을 파견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시민혁명이나 그러한 어떤 그 이렇게 산업혁명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최근에 근세 사회, 그다음에 뭐 하여튼 17세기, 18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떤 유럽의 어떤 격동계 유럽 그 잦은 내전과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상업자본이 형성되었던 유럽과는 다르게 어떤 그 성략식 질서 속에서 물질 문명을 천시하고 상업을 천시했기 때문에 혁명 없이 계속 그 청나라까지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이 혁명을 겪은 서구 세력과 충돌하면서 지금 그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어떤 그 처음에 이제 그 상업과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부르조아가 출연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 특히 이제 제조 분야의 어떤 근로자들이 그 저임금이라든가 뭐 노동력 착취, 그다음에 너무 긴 시간의 노동 이런 것의 문제가 처음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이 없었다가 하나하나 생기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게 사회에 광범하게 번지게 되면서 노동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아직도 도시 외 지역 산업화가 되지 않는 외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존의 농민 문제, 농노와 이 지주의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서 처음에 상업과 부르주아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는 그 자유 시장 경제 질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자유, 왕의 제안으로부터 이 자유를 이렇게 쟁취를 했다면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제 부르주아가 가진 권리에 의해서 이제 그 제조업에서 노동자나 농민 문제가 발생해서 그다음에 이게 수정 자본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본이 밀접돼서 독과점이 되고 이러한 경제의 집중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그 문제가 되면서 이제는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 압박을 받는 게 아니고 압박과 어떤 인권 침해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그 수탈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것에 반대돼서 이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제 수정 자본주의는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힘이 이렇게 갈수록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세지는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그들로부터 인권 침해를 받지 않게 하면서 저임금이라든가 어떤 인간다운 생활할 수 없는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해주면서 그들의 물질적인 체제 생활을 이렇게 보장하고 하여튼 그러한 이제는 왕과 관료와 이 일반 국민들 백성의 사이가 아닌 어떤
자본가들, 부르주아와 백성 관계에 대해서 기울하게 되면서 부르주아 권리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임금이라든 인구를 보존하면서 인권을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수정 자본입니다. 이렇게 사회법을 발달시킵니다. 노동법이나 기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관련 법들, 그다음에 또 헌법에 뭐 정치 권력,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법들, 제도, 국가기관의 뭐 설립과 이러한 운영의 제도에 관한 이런 법들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 국민의 어떤 인권과 기본권,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선거도 어떤 정치적 권리의 일종인데, 처음에는 부르주아만이 어떤 선거권을 행사한다거나 이랬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표의 숫자도 동일하게 평등권을 이렇게 보장하면서 노동자 농민도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비선거권들도 물론 보장합니다. 이러한 일단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게 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속 발전하고 있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보면 이제 아직도 이게 최저임금이나 최저생활이 어떤 그 사회에 필요한 만큼 이제 법관념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에 따르는, 그다음에 또 사회가 변하면 변할수록 만약에 빈부격차가 더 커진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해서 또한 사회가 좀 더 부유해졌다, 국가가 부유해졌다 그러면은 이 최하층민이나 일반 다수 국민들을 좀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이 법들을 지속적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제정을 잘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게 뭐 공정을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회 균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수정 자본주의의 논리, 부르주아 혁명, 그다음에 뭐 수정 자본주의 이런 과정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정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정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복지주의, 쉽게 말하면 사회법들을 강화해 가는 것, 그다음에 그들의 최저 생활과, 그다음에 국가가 부유한 만큼 국부를 분배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다수의 최대 행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관념을 우리가 철저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 좀 우리가 무너졌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정이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러한 정의와 공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기회균등으로 어떻게 기회균등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문제, 그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단순히 돈 몇 푼을 이렇게 지어준다 해서 그게 될 문제인지, 또한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은 있지 않는지, 낳고 나서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거는 없는지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빈부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회의 어떤 차별은 점점 더 사라지고 부도덕도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호하려면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 시국에 있어서 자꾸 이념 논리라든가 지역 논리라든가 이런 쪽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좀 깊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 발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에는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거의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상업주의 뭐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전부 다 어떤 기독교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들입니다. 법률, 법치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은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 속에는 또 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약속, 성경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과 사람의 약속으로 얘기하는데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약속, 그것이 구약이며 예수 이후의 약속이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는 서로 지키자는 것이죠. 지키면 어떤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곧 법률입니다. 우리나라도 법률도 약속이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제정하고 어떤 국민의 합의, 건강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탕으로 이렇게 법치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와 여기서 정의가 비슷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존의 권위에 이렇게 저항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인간 중심의 조직계의 신앙에서 이 나와 진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지혜, 정의,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약속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통한 말로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사람을 통한 그런 말로 하는 게 구약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과 그다음에 각 그 선지자들의 말과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게 폐지가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이제 후세로 갈수록 이제 그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는 이제 많은 어떤 그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가 출연하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어떤 종교 조직이나 종교 행위,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이런 것을 이제 폐지하고, 제사나 이런 형식들을 폐지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고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은 바울과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한다거나 순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하지 않는 그 말, 뜻, 그러면 성령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각 개인이 깨달아서 그 성령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또한 그러한 어떤 약속의 의미를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렇게 만인 주권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너희가 주권을 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이 어떤 우리가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는 거,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내가 봐도 안 좋은 사람을 안 뽑고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심판이죠. 이게 둘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심판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래서 그걸 중요히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중요히 생각합니다. 이게 특정 사람의 표현만 하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굴종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러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게 됩니다. 민주주의도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거지 어떤 특정 사람들만 정치적 발언을 하고 그 말을 의미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말들의 어떤 합의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개적으로 하고 공론화하다 보면은 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우상이라든가 잘못된 것, 불공정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에서 이제 국민 주권, 모든 사람의 주권으로 바뀐 것, 이것이 보면은 법으로 인해서 그 뜻이 땅에서 일단 실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이제 기독교가 보면 또 이걸 이 법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아직도 그렇지 않고 특정한 성직자를 신봉하고 특정한 무리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 교회라든가 또한 이 성경에 반하는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사이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교회에서도 교리가 이 시대에 맞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그 어떤 시대에 맞는 때에 맞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때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않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좀 괴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성경을 모든 사람이 충분히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발전해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해석을 잘못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과 괴리감이 생기고 상당히 좀 약간 안 좋은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차츰차츰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 방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언어를 통하여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교리가 또 세상에 널리 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 교회들이 30년, 40년 전에 형성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때 목사들 30년, 40년 전에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런 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3, 40년이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금 태동하는 그러한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교리가 이렇게 또 많이 유행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하면 무조건 지금 현재 교인들이 얘기 싫어한다. 이게 이성과 합리가 그러면은 이게 보면 편견과 감정으로 믿는 그 우상 특정한 사람 말을 좀그 해석하는 것만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냐 만약에 사람이 옳은 생각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좀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이 인간의 신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간의 합리성이 일단 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이미 그 법은 기독교과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성경의 뜻에도 부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왕권에서 왕과 제사장이 있어 만백성이 왕 같은 세상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예언이 돼가지고 예수 이후에 그것이 세상에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백성 모든 사람이 주권자가 된 것이 법에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주권자이고 자신들이 왕이고 또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 말 어떤 우상의 교주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괴리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돈 자금 흐름이 이렇게 밝혀지기 때문에 어떤 비자금이나 이런 검은 돈의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공작이나 이런 거 하기가 힘듭니다. 옛날처럼. 그리고 또 국가가 하는 행위는 어떤 비밀도 30년 후에는 다 이렇게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비밀 해지도 되지 않고 비자금이나 이런 검은 돈이 많은 나라가 좀 존재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북한이나 이런 어떤 나라들 쉽게 말하면 이게 서방 자유민주 진영 국가가 아닌 나라들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돈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어떤 잘못했던 행위도 기밀이면 그게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렇지만 민주국가에 잘못된 것들도 계속 30년 후에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즉시 반대판 야당에 의해서 모든 잘못이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잘못들이 보였을 때 이 나라가 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숨겨진 잘못이 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그걸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률의 유아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뭐 동해보복이나 뭐 잘못을 하면 교도소에 간다는 거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것을 국가가 법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훨씬 더 양과 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가 논리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 공산주의와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지금 앞으로 국제 질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모든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기독교 문화와 공산주의의 충돌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럼 공산주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마찬가지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었겠죠. 그렇듯이 공산주의도 정말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만든 처음에 법이라고 해야 될까? 공산주의 법, 그 법이라고 해야겠죠. 뭐 선언이나 아니면 거기는 위원회의 결정이나 인간의 결정, 일단 법이 있겠죠. 거기도. 그랬을 때 거기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같은데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갖지 않고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많고 경계도 투명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과연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의 사람이 사는 게 좋은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는 자유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자유를 제대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교주 그 사이비가 된 겁니다. 그 사람만 믿게 되면은 그것도 영혼이 아니라 영적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영생을 한다거나 어떤 굉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왕과 제사장이 그런 게 아니고 낮아지는 왕과 제사장 될 때는 겸허하고 낮아지는 것이고 높아지려는 제사장이 아닌데 높아지려는 이러한 경영을 하는 이런 사이비가 있듯이 공산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천하려면 방법을 정확하게 잘 정했어야 하는 뭐 플루레타 독재라든가 독재로 가서는 안 됐었고 왕이나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이 높아져서 그걸 해결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자유와 주권을 주고 어떤 똑같은 삶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렇게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있고 아니면 여기는 독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 독재자들, 집권자들의 의사를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자기 의사가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어떤 보면 특정 사람이나 특정 집단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의 어떤 생각과 이성 합리주의, 그 사람들의 어떤 심판과 선택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의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라 가보면 이게 느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떤 뭐 대통령을 비판하고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고 하지만은 법에 위반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러한 어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법의 위반이 아닌데 그쪽의 어떤 체제를 비판한다거나 그쪽 법, 우리 여기에서는 제가 아닌데 거기에서는 제가 되는 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독재자를 무너뜨리려 하면은 거기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떠한 그러한 어떤 조직과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임기제 몇 년만 해라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물러나라 다른 사람 뽑아버리고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쫓아내려고 막 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그래서 그러한 쫓아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표현을 하더라도 결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나 뭐 이런 어떤 그 사람 개인의 이런 거를 침해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겠고
그러한 어떤 정부의 그 불법을 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집권자들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물러나라 이런 것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 그래서 공산주의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여러 영향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체제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 질서 속에서 그냥 강제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갈려가지고 갈리고 싸우고 했었지만 국제 질서 속에서 북한은 공산주의 체계로,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로 강제돼가지고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우리가 관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은 뭐 빨갱이는 뭐 어떻고 뭐 거짓말하고 뭐 대충 막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내막이나 근본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종교를 이렇게 믿듯이 오히려 보면 공산주의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공산주의 체제 나라가 물질적인 경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어서 막연히 동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 거기서 또 살면서 거기서 어떤 자기가 뭐 고난을 갖게 되면 그쪽 사회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이제 본인의 각각의 선택의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뭐 공산주의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만 않으면은 그런 어떤 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이론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출판물에 의해서 그 어떤 국가의 어떤 헌법을 이렇게 뭐 좀 참조하려고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처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이 뭐 가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튼 사람은 또 각자 그러한 자유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어떤 자유를 없애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뭐 경상도는 좋은 사람만 살고 전라도는 나쁜 사람만 산다거나 전라도는 좋은 사람만 살고 경상도는 나쁜 사람만 산다거나 뭐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 사회의 문화가 다르다면 문화라든가 교육 수준이 다르면 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와 교육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처럼 이렇게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고 이게 사회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이쪽이 좀 더 우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쪽에도 좋은 사람 있고 그쪽에도 나쁜 사람 있고 이쪽에도 좋은 사람 있고 이쪽에도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해서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역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판단하면은 이쪽에 나쁜 사람들이 좀 영향이 있고 이랬을 경우에 무조건 뽑아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저쪽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도 무조건 안 뽑아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 과연 경상도 정권은 뭐 부자를 위한 정권이고 뭐 전라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권이고 뭐 이렇게 되는가 이 정당이 그러는가 이렇게 했을 때 지역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이익을 위한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 특정 정당을 지역으로 뽑아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부분이 보면은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하다 보면은 이 부가 이렇게 위쪽으로 완전히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가 점점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게 못 사는 사람 점점 못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엮이지 말고 경상도에 못 사는 사람과 전라도에 못 사는 다수들이 모여가지고 수정 자본주의 이론을 정치에 실현해가지고 이 다수를 올리고 이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어떤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이걸 좀 약간 분배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빈부격차를 줄여줘야 된다. 이게 공사주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사회가 발전하지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점점 더 진보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순환이 돼야 된다. 순환. 이게 부유층과 그다음에 이 다수 못 사는 사람들의 이런 게 순환의 다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잘못하면 여기서 추락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특히 2세들 교육에서 기회균등은 가장 중요하다겠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도 많고, 빈부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그 대우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취업이나 이런 이 부분에서 문제,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국에는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살 수 없는, 이세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살기 좋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빈부격차 컸을 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교육에 의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그좀 치열하고, 그다음에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충분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평가가 정확하지 한 기준과 잣대가 동일한 잣대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신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사회가 좀 각박해지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했으면 정치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학과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대학이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도 너무 이렇게 막 특정 정치 세력의 어떤 이념에 이렇게 받기보다는 사회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어떤 그 실용적인 이러한 대안들, 논문들도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그 국회와 이렇게 서로 전문가로서 서로 교류 협력을 많이 하는 이러한 정책 대결의 어떤 국회가 돼야만이 이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와 대학이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상당히 어렵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정치와 대학도 좀 변화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